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중심 화두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환경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끌어왔던 대표적인 두 명이죠. 파월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의 엇박자가 드디어 바로잡혀지고 있는 거죠. 호재가 악재로 변하고 있고 반대로 악재가 호재로 둔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까지 인플레이션을 확 누그러뜨렸던 게 뭐였죠? 기저효과였습니다. 근데 기저효과가 계속 약해지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죠. 동시에 갑자기 살인적인 더위와 폭우가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이 때문에 인플레 둔화를 이끌었던 헤드라인 물가 둔화 속도가 앞으로는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호재가 악재가 된 케이스고요. 반대로 악재가 호재로 된 케이스는 그동안 인플레의 숨은 주범 역할을 해왔던 게 미국의 돈풀기 정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 재정, 적자 재정입니다. 근데 이 돈풀기 정책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었는데 이게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고요. 미국 정부의 씀씀이를 바쳐왔던 게 세금, 세수인데 이 세수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신용 부분의 은행 대출 기준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깐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가격, 렌트비, 대표적인 근원 물가를 떠받쳐왔던 요인들이죠. 이것들이 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적끈적했던 근원 물가가 앞으로는 조금씩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헤드라인 물가는 둔화하다가 약간 약해질 수 있고 근원 물가는 계속해서 박스권에 있다가 좀 더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변곡점에서 이번 주가 바로 슈퍼위크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이 통화정책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요. 한국과 미국의 성장 되게 중요하잖아요. 2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 국가의 물가지표가 ECB에서 발표하기 전에 국가별로 먼저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금융사, 은행들의 실적은 괜찮았는데 골드만삭스를 빼놓고는 대부분 괜찮았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빅테크의 실적이 이번 주에 나오는데 계속 서프라이즈급을 이어갈지 관심사고요. 무엇보다 이 모든 걸 종합할 수 있는 건 파월 의장의 입이겠죠. 파월 의장이 간담회 때, FOMC 이후에 나오는 간담회 때 어떤 발언을 하냐,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이번 변곡점, 대전환의 시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가늠해 보겠죠. 이번 대전환을 중심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피어 부양책이 힘을 잃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얘기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 페드와 연준과 엇박자를 내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페드는 초고속 긴축을 해왔죠. 역대 이례적인 유례 없는 긴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했죠? 확장 재정, 돈풀기 정책을 계속 해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지나서도 인프라 법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서 각종 보조금을 국민들에게 지급을 해왔습니다. 미국 가계는 이걸 통해서 막대한 초과 저축을 축적을 해왔죠.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뭘로 어떻게 통해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학자금 대출 탕감을 해줬죠. 연소득 12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연봉 3억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의 가구들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원만 4,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가 넘습니다. 혜택 대상이 4천만 명,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다면 1억 6천만 명. 미국 인구가 3억 5천 정도 되는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을 받았다라는 거죠. 물론 다 신청한 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신청 대상 가운데 2,600만 명, 한 60% 정도가 학자금 대출 면제 신청을 했고요. 대부분 대학을 갓 졸업한 연봉이나 소득이 넉넉치 않은 20, 30대가 대부분이어서 그들의 표를 가져가기 위한 거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화당은 비판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연방대법원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국 돈으로 500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걸 국회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 우리로 치면 시행령 정치죠. 이걸 하는 건 잘못됐다라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게 지난달 일이잖아요. 당장 다음 달 8월부터 학자금 대출을 다시 갚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600만 명 다시 갚아야 됩니다. 학자금 대출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 인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비중을 봤을 때 모기지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이 없는 사람, 모기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학자금 대출이 오토론, 자동차 할부 금융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안 갚다가 갚기 시작한다면 가처분 소득이 줄겠죠. 그럼 소비 여력도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바이든 행정부는 이걸 또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하겠죠. 바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20에서 25년 이상 학자금을 계속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재원 규모는 390억 달러 책정했는데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5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아까 얼마였습니까? 500조 원이 넘었잖아요. 재원도 10분의 1도 못 미친다라는 거죠. 또 이걸 재원을 늘렸다라고는 연방대법원에 또 제동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재원을 줄였고요. 재원보다 또 이 정책, 대책이라 내놓은 걸 가만히 살펴보면 20년 이상, 대학원생은 25년, 학부생은 20년 이상 갚아야지 남은 이자를 탕감해 주겠다라는 거여서 단기적인 효과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이런 제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탕감을 신청한 사람의 99%가 은행에서 거절을 당한다라는 거죠. 너는 더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고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효과는 이제 거의 없어졌다. 당장 다음 달부터 이자를 갚아야 된다라는 거다. 그래서 확장 재정, 돈풀기 정책이 좀 더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 정부가 돈을 쓰려면 당연히 세수가 늘어야 되는데 세수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 세수 부족은 미국 정부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만국 공통어입니다. 경기 침체에다가 코로나19 대응하는데 뒤처리하는데 각국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미리 당겼었죠. 그 후폭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만 있지 한국, 유럽, 미국 다 세수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 미국 정부의 세입이 얼마나 줄었느냐, 이 그래프가 전년 동기 대비 세수로 보여주는 건데, 코로나19 이후 증가율은 둔화해 왔습니다. 하도 많이 쓰니까 그런 건데, 그런데 작년만 올 들어서부터 보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거죠. 작년 대비 세수가 더 줄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7.3%가 줄었습니다. 부자 증세를 통해서 이걸 만회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죠. 그리고 세금이 줄면 이제 뭘로 떼어야 됩니까? 국채 발행으로 떼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채 매수세가 예전만 못하잖아요.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줬던 큰 손은 중국과 일본인데 자기들 앞가림하기 바빠서 미중 갈등 때문에 미국 국채를 많이 안 사고 있고요. 그리고 패드, 연준에서 많이 사줬었는데 양적 긴축을 하면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면서 그 매수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도 줄고 국채 발행도 많이 할 수 없으니 정부는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일단 정부 지출도 동결이 됐습니다. 향후 2년간. 그래서 미국 정부도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민간 부문은 어떠냐? 은행들 대출을 계속 늘려왔는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후로 대출을 많이 줄이고 있죠. 약간 잠잠해졌지만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내재해 있어서 대출 심사는 여전히 깐깐하고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하면 패드가 대표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모든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좀 더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뉴욕 연방은행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출 신청자의 21%, 22%가 즉 5명 중 1명 이상이 대출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심사를 거절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쓸 돈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줄고 인플레 강도가 약해지겠죠. 미국의 인플레를 떠받쳐주는 양대축이 뭡니까? 중산층 이상의 초과 저축, 그리고 서민층들의 뜨거운 노동시장, 초과 노동 수요 때문에 인플레가 계속 떠받쳐줬잖아요. 근데 이게 초과 저축이 올 하반기로 갈수록 좀 줄어들고 올해 말이면 상당히 없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근원물가의 선행지표라고 해서는 자동차 가격,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안 움직이다. 언제 떨어지는 거야 라고 봤던 렌트비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끈적끈적했던 근원물가 상승률이 조금은 둔화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28일, 미국 시간으로 28일이고 한국 시간은 28일 밤이겠죠. 6월 PC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근원 물가가 진짜 둔화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6월 근원 물가 상승률을 전년 동기 대비 4.2로 보고 있습니다. 4.6에서 4.2로 떨어진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작년 11월부터 박스권이었습니다. 4.6, 4.7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끈적끈적한 근원 물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4.2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좀 더 하락하는, 상승률이 하락하는 추세로 바뀌는구나, 전환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6개월 이상 박스권이었는데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헤드라인 물가 기준으로도 PC 물가 상승률도 3.8에서 3.2로 내려간다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죠. CPI도 지난 6월 CPI도 3%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6월까지는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PC에도 그게 반영이 될 건데 근원 물가가 박스권에서 탈출하느냐, 그게 좀 더 키포인트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악재가 호재로 바뀐 거고요. 이제 호재가 악재로 바뀌는 것들입니다. 기저효과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이 진정제 약발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CPI 상승률이 3%대로 끌어내렸던 것은 대표적인 기저효과입니다. 작년 6월이 9.1이어서 그에 대해서 올해는 그 상승률이 상당히 둔화된 건데 7월부터는 그 기저효과가 상당히 약해질 거라는 거죠. 국제유가가 작년 6월만 해도 120달러, 배럴당 120달러 이상이었는데 작년 7월부터는 조금씩 국제유가가 떨어졌었죠. 그래서 기저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 곡물가는 치솟고 있죠. 헤드라인 물가의 대표적인 게 이제 유가와 이 에너지와 음식료, 에너지와 식품 가격인데 식품 가격은 치솟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기후의 더위와 그리고 폭우에다가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이 또 세상 밖으로 수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진국들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거죠. 벌써부터 밀과 옥수수 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S&P 농산물 가격 지수도 그 7월 말 이후 계속 오르고 있죠. 7월 중순 이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 만큼 근원 물가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인다면 인플레 우려는 다소 덜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헤드라인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근원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상쇄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인플레 우려는, 걱정은 가시지 않고 패드는 매파적 기조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26일 미국 시간으로 동부 시간으로 26일 새벽 2시 반에,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후 2시 반, 한국 시간으로 27일 새벽 3시 반에 FOMC 결과가 나오죠. 3시에 나오고 3시 반에 기자간담회가 열리는데 25bp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 99.8%로 점치고 있습니다. 제가 봐왔던 것 중에 가장 높은 수치죠. 제가 이렇게 높은 수치 못 본 것 같은데 거의 100%인 거죠. 0.2% 밖에 없습니다. 거의 공산당 수준이잖아요. 이례적으로 정말 전무후무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25bp 베이비 스텝이라는 거의 기정사실이 됐고요.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의 발언이죠.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시장에서는 7월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라고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벤 베른키 전 패드 의장 연준 의장도 지난 20일 한 웨비나에서 7월이 금리 인상 긴축의 끝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3% 초반대에서 머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7월이 마지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곡물가가 급등했죠.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9월이나 11월에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간담회, 파월 의장의 발언, 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하겠다는 걸 아주 소프트하게 돌려서 우회적인 발언을 한다면 원론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표현의 정도와 수위에 따라서 시장은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시에 좀 내렸다가 2시 반에 기자간담회 시작하면 다시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때려질 수도 있고 상당히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죠. 미국 페드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과 일본도 통화정책회의를 열죠. ECB 유럽중앙은행은 27일, 현지 시간 27일이고 한국 시간으로 27일 밤이겠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연 4%에서 4.25%, 베이비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연내 한 번 더 올려서 최종금리 터미널 레이시 4.5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일본이죠. 일본은 목표치, 물가 목표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3% 이상이어서 금융 완화 정책 안 하고 약간 긴축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지난 18일에 우에다 가즈오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금융 완화를 계속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엔화 가치가 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금리 결정을 하면서 금리는 당연히 동결할 거고요. 마이너스 금리를. 중요한 건 장단기 금리 조작. 이게 어감이 안 좋잖아요. 금리 조작. 이게 한국이 그래서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일본 걸 그대로 들여왔다가 작년 2016년인가 공개시장 운영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이 조작이란 표현이 주가 조작이라는 그 표현 한자는 다르지만 그거는 조작하다는 거고 이거는 만들다라는 건 얘기이기 때문에 한자가 다릅니다. 뭐 이거는 만들 조자, 조업할 때 조자고 주가 조작할 때는 그 창조할 때 그 조자잖아요. 그래서 뭐 비슷한 안 좋은 어감을 줘서 우리는 조작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일본 아직까지도 이 조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장단기 채권의 수익률 곡선을
조정을 하는 거죠. 이 YCC라고 하는 곡선 통저 정책을 통해서 좀 완화해서 약간의 긴축, 덜 완화 쪽으로 선회할 것으로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하반기에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시장 예상을 빗나간다면 상당히 요동칠 수 있지만 이미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 정책 회의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성장률 수치도 나옵니다. 25일에 한국 GDP 속보치, 27일에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가 나옵니다. 한국의 GDP 속보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아시아개발은행의 ADB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1.3으로 봤습니다. 0.2%포인트 낮췄죠. 우리 정부, 기획재정부의 전망치 1.4인데 그보다 더 낮춘 겁니다. 반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증가율은 1.8%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분기에 1.1% 모두 연율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GDP 나우에서는 1.8도 아니고 2.4로 상당히 잘 맞추는 편인데 2.4%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률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겠죠. 갈수록 시장에서도 미국의 침체를 겪지 않을 거다. 침체를 겪을 확률을 좀 더 계속해서 낮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2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다 높은 2%대로 나오고 PC가 둔화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연착륙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러면 인플레에서 성장 쪽으로 화두가 전환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헤드라인 물가를 중심으로 인해서 물가 둔화세는 약한데 성장률 전망치가 시장 예상에 못 미친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경착륙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GDP와 PC 지표도 잘 보고 주요 빅테크의 실적도 보면서 파월 의장의 입을 보면서 앞으로 향후 금리 인상 경로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